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학술 에세이, 그러니까 학술적인 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물론 학술적인 글로서 이제 논문 등의 글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의 글이고, 학술 에세이라는 거는 뭐 얘기했듯이 학술적인 형태의 글, 즉 논증적인 형태의 글인데, 전문적인 논문처럼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그런 수준의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작성하게 되는 과제물들, 특히 이제 뭐 어떤 주제에 대한 글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술 에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논증적으로 보여주는 글, 그걸 학술 에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의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써있듯이 논문과 에세이 중간 형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에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수필을 떠올리지만 서양 문명권에서는 에세이는 논문적인 글을 에세이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수필이라는 의미의 에세이는 미셀러리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좀 감상적인 글, 어떤 정서를 다루고 있는 글 그런 것들 이제 미셀러리라고 하고, 반면에 에세이는 이제 어떤 철학적 논문까지도 또는 또 방대한 철학적 저술까지도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겸양의 의미, 그런 의미로 에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의 에세이는 또 그런 의미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학술이란 말과 수필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우리말의 에세이란 말을 합쳐서 조금은 전문성이 좀 덜해도 논증적인 글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학술 에세이 예비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예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서 글 쓰기 위한 준비 절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 탐색과 연구조사 및 개요 작성,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주제 탐색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로, 즉 어떤 현안 문제를 가지고 글을 쓸 것인가 인 거죠. 그래서 그 주제 탐색하는 어떤 팁이랄까, 두 가지 정도. 관심사로부터 현안 문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글의 목적과 유형을 결정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조사 및 개요 작성에서는 글의 목적과 유형까지 결정을 했으면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현안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세부 자료를 검토하고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배치한 다음에 개요를 작성한다까지가 예비 과정의 순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주제 탐색. 관심사로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까 했는데, 당연히 내가 관심이 있고, 재밌어하고, 또는 궁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평소에 쭉 의문을 품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야 우리가 그 글을 열심히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관심사가 있다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결할 수 있고 일단 논증할 수 있는 것, 학술 에세이이기 때문에 논증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제, 이런 건 누구나 다 관심이 있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세계는 어떻게 돼 있나? 뭐 사후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우리가 늘 하고, 뭐 늘 할지 몰라도 가끔씩 부닥치게 되면 막연하고 두렵고 등등 해서 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지만, 논증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 이제 별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논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무슨 뭐 심령과학이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서 객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논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또 종교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과학과는 좀 다르다, 이런 문제의 영역, 문제인 것은 맞는데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객관이란 말을 너무 좁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과학의 수준으로 꼭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설득 가능한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관심사 중에서도 논증 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 또 하나가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논증과 해결이 비슷한 말일 수는 있지만 좀 더 구별해 보면 지금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한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뭐 말하자면 옛날 표현대로 하면 청운에 푸른 꿈을 안고 대학원 공부에 학문에 자신이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원에 가게 되면 뭐 이를테면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면 석사 논문으로 뭘 쓸지를 처음부터 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학기부터. 그러면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경제학에 관한 자신의 어떤 포부,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거대한 이론을 세우겠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떤 형태의 경제 방식을 추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를 경제학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꿈인데 그거를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석사 논문을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제출하면 지도 교수가 뭐 그냥 뭐 응응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했습니다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거고, 근데 이제 한 학기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매 학기마다 다시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부는 뭐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논문의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 경제의 미래 뭐 이랬다가 한국 경제의 현황 분석으로 갔다가 그 현황도 뭐 한국 경제의 뭐 2022년도 현황으로 갔다가 또 4분의 1분기로 갔다가 또 경제 중에서도 뭐 이를테면 뭐 소비자 경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점점 줄게 되죠. 이것도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해결 가능할 수 있는 주제. 아직은 공부가 아직 부족하니까 처음에 품었던 그 꿈은 뭐 학자로서의 완전 성숙기에 들어서야 뭐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제일 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 얘기 가져다 베낄 거면 뭐 그건 문제가 없지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자기 글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본인 능력으로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논증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라는 것도 우리가 뭐 학술 에세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논문이 아닌 수준에서는 이렇게 아주 높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인다는 얘기인데, 읽을 가치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 글을 읽고 나에게 어떤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돼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제 자체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결 가능하고 논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너무 커다란 주제를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인 주제가 되면 곤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문제를 구체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해결 가능한 걸로 가려면.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가 딜레마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학교 가서 수업을 받고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학교 식당에 가자니 학교 식당 메뉴가 뭐 늘 별로 신통치 않았고, 그러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뭘 먹는데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일단 그 고민은 내가 하는 고민이죠. 어느 학교 학생으로서 내가 하는 고민인데 그 고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만 하는 고민은 아닌 거죠.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나랑 비슷한, 물론 적어도 뭐 돈 많은 학생, 집이 부자인 학생, 이런 학생들은
내가 하는 고민 중에 일부는 안 하겠지만 나처럼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용돈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게 읽을 거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참고할 만하고. 그런 이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관심사로부터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내 고민이라는 게 나의 고민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걸 가늠해 보면 그 주제가 학문적 가치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와 보편이 서로 맞물릴 수 있게 문제로 접근할 때 구체적으로 그 문제의 문제를 정하거나 그걸로 정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것은 보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게끔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글을 쓸 때 글의 구성 보통 이제 서론, 본론, 마무리 이렇게 이제 학술 에세이의 기본 구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론과 마무리 부분에 이 구체와 보편을 나눠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이라는 거는 사전 서비스. 그러니까 독자가 본문을 읽기 전 중요한 건 이제 본문이에요. 논증 부분은 본문에 들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본문이지만 독자가 본문을 읽기 전에 미리 앞으로 무슨 얘기가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갈 때 지도를 먼저 보고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은 다음에 바로 실제로 길을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서로는 이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마무리는 애프터 서비스. 그래서 본문을 다 쓴 다음에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 그게 이제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론과 마무리 부분이 서로 이제 맞물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인데 무슨 소리냐면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론은 읽는 사람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의 어떤 글쓰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뭐 최근에 어떤 화제가 되는 얘기들을 꺼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학술적인 어떤 문제 질문을 던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자의 시선을 끌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뒤를 읽어나간단 말이죠. 기사에서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목 장사하듯이 그런 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이 구체적인 것은 실감이 나서 좋긴 한데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어떤 진술들이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가늠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로 진술했던 얘기가 전체적인 어떤 뭐 그 영역의 그 주제 영역에서는 어떤 위치를 갖는지를 개관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좋겠고 이를테면 뭐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뭐 독거노인이 혼자 쓸쓸히 죽어간 죽음이 나중에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시작했다면 끝날 때쯤에 우리 사회에서 이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심각한 건지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건강성을 해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구체적인 사례와 마무리 부분의 보편적인 어떤 관점 이것도 이제 잘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서론 부분에서 뭔가 좀 큰 주제, 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외계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그 사회 건강성이 어떤 척도가 된다. 뭐 이게 얘기를 뒤집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시작했다면 끝에 가서는 뭐 어느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났듯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 서로 잘 맞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글의 목적과 유형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어떤 형태의 글을 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글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명형, 그 다음에 논증형, 또 하나는 대안 제시형,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설명형이라는 것은 그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같은 주제의 글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서 글의 성질이 참 달라지는 거죠. 예컨대 이제 뭘까요? 인터넷에서 인간관계 문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람을 만나고 채팅을 하고 또는 뭐 SNS를 통해서 서로 뭐 친목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초창기의 경우,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우에 어떤 게 19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쯤 채팅이라는 것이 생기고 뭐 그랬을 때인데, 그랬을 때라면 인터넷의 인간관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무슨 뭐죠? 그 싸이월드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글,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설명도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초창기가 지나면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건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것도 이제 지난 얘기긴 하지만 뭐 인터넷에서 뭐 게임 하다가 그 게임을 실제로 무슨 서로 이제 게임 하다가 뭐 현피 뜬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싸운다.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다가 뭐 누가 다치고 죽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인간관계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게임 셧다운제를 한다거나, 그죠? 또는 뭐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적절한가 그렇지 못한가 뭐 이런 등등의 논의들을 하게 되죠. 논제거리들이 생기니까 이럴 때 이제 인터넷 인간관계는 논증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이 또 적절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제시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논란은 많이 되는데 찬반으로 갈렸다기보다는 문제가 지적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터넷 얘기로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겠고,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경우 대학 입시 제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찬반 주제의 어떤 논쟁적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대학 입시의 형태를 이대로 해도 좋은가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또는 뭐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뭐 대체 자원들을 개발할 것이냐, 뭐 이런 그건 찬반 논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안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안 제시형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 것이냐, 논쟁의 어떤 편에 서서 찬반 논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주제의 성격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주제를 다루는 시점,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잘 선택을 해야 말하자면 핫한 글이 되는 거죠. 시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글이 되는 거죠. 자, 주제 탐색이 이렇고요. 두 번째, 연구조사 및 계획 작성. 기본 자료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기본 자료 검토 밑인데 및 현안 문제의 구체화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주제 영역을 잡을 때 처음엔 좀 막연하게 잡게 되죠. 예를 들면 안락사. 최근에 뭐 주변 친지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크게 아파서 또는 돌아가셨거나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았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아, 그러면 안락사라는 걸 가지고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안락사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일단 숙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의료적 치료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죽음을 어떤 식으로 보조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먼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안락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엔 안락사는 다 똑같은가 생각했더니 이제 첫 번째 기본 자료를 조사 보니까 안락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안락사 이제 소극적 안락사도 있고 적극적 안락사도 있고 뭐 등등 있더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안락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부 자료를 검토하면서 잠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 안락사는 똑같은 줄 알았더니 적극적 안락사도 있고 소극적 안락사도 있네. 적극적 안락사는 모르겠지만 소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결정을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허용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든가, 또는 반대로 그 상황에서 가족들의 문제라든가 등등을 생각하면 허용이 되겠구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신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뭔지 찬반 논의들을 이제 찾아보는 세부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로 가면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조사를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고 논평을 배우고 뭐 이러는 이유는 바로 이제 자료들을 검토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읽은 자료들 중에 어떤 자료는 질적으로 좀 좋고 어떤 자료는 부적절하고, 또 내가 바로 당장 갖다 쓰기에 부족함이 있다거나 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논평 과정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논평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글을 쓰는 것, 그게 학술 에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자료를 읽고 검토해서 잠정 결론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논점을 정리하고 배치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종속형 배치와 열거형 배치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종속형 배치라는 거는 우리가 논의의 폭과 깊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의의 깊이 쪽이 좀 강조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어떤 거냐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이를테면 학교 내 체벌은 정당한가? 라는 거, 뭐 이런 주제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걸 할까요? 학교 내 체벌은 정당한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학교 내 체벌에서 체벌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뭐 체벌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걸 나눠보고, 체벌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뭐 그것이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 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체벌의 방식, 형식,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다시 또 그 다음에 거기 더해서 그러면 체벌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면 그 경우는 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질문을 해나가는 방식이 종속형 배치고, 열거형 배치는 논의의 폭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게임 셧다운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청소년 정서의 측면, 무슨 교육의 측면, 뭐 가정생활의 측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논거들을 분야별로 따로 하나씩 확보해가는 방식. 반대로 종속형 배치는 처음에 큰 질문을 던지고 그 큰 질문 밑에 나온 대답을 다시 한번 더 세부적인 질문으로 던지고, 그래서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한 논거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논의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이 종속형과 열거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다룰 주제, 그다음에 입장 이런 거에 따라서 종속형이 적절할지 열거형이 적절할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요 작성 단계로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정작 글을 쓰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순서로 글을 써야겠다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 개요 작성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개,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 방식이 있습니다. 화제 개요라는 거는 그 글쓰기 위한 설계를 할 때 짤막하게 노트 방식으로 하는 게 화제 개요인 거고 문장 개요는 어떤 게 단어 개념만 적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한 문장으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제 개요로 글을 적으면 간명해서 좋긴 한데 이게 이제 개요를 짜놓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처음에 내가 가졌던 아이디어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적어 놓으면 심지어는 이게 이 주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간다는 건지 부정적으로 간다는 건지 그것도 안 적어 놓게 되면 그걸 까먹고 또 그 감이 미세한 차이가 생겨나는 걸 포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요 작성에 좀 서툰 사람들, 초보자들은 문장 개요.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가는 말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 완결된 문장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읽더라도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좀 수월해서 좀 번거롭고 길더라도 처음에 개요를 자르는 입장에서는 문장 개요를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봅시다. 자, 여기 이건 이제 문장 개요 방식입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필요한가? 이제 선거철이 좀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 선거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언제까지만 여론조사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그때 여론조사를 발표 못하게 하는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도입부 먼저 이제 문제 현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형태가 될까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건 그러니까 찬반 논쟁의 형태, 논증적 글의 형태가 된 거죠. 도입부에서 문제 현상.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 6일 전부터 여기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현상을 딱 달아놓은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화제 기호가 되면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른 인용 보도 금지 뭐 이 정도만 적어놓겠죠. 근데 이건 이제 명확히 문구를 해놓으니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고, 그다음에 논의 주제 혹은 현안 문제. 그래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현재에도 필요한가? 이게 이제 현안 문제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가서 정당화 과정.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의 불합리한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입장이죠. 현안 문제에 대한 본인의 주장. 그리고 거기 근거가 세 가지.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한 유권자 선호가 갑자기 상승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한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 대한 유권자 선호가 갑자기 상승하는 언더독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뭐 오타겠네요. 갑자기 상승하는 하강하는 얘기겠죠. 언더독. 이거 상승할 수도 있겠군요. 예, 내가 잘 몰라서. 예. 밴드웨건 효과는 언더독 효과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또는 공약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으로 합리적 투표권 행사라 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2번을 놓고 3번 결론을 뽑아낸 거죠. 따라서 유권자의 불합리한 선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본인의 정당화, 입장을 정당화하는 과정. 근데 이렇게만 하면 끝나면 찬반 논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찬반 논의를 하는 논증적 글의 경우에는 반대쪽 입장을 우리가 공평하게 살펴봐 줄 수 있어야 오히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오히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의심이 있다. 이게 이제 본인 입장과 다른 반대편의 주장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와 선거 상황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제공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쪽 근거는
두 번째, 후보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이제 1, 2번을 가지고 3번의 결론을 도출한 건데, 여기서 머물면 뭐 반대편에게 이제 손을 들어주는 거니까 머물면 안 되고 재반론. 첫 번째, 나의 입장을 세우고 여기 예상 반론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재반박함으로써 원래의 내 입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정보 제공을 넘어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 제공이라고 봤는데 이건 정보 제공 이상이라고 본 거죠.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의 지속적인 공표는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나 동정심을 자극한다. 여기 동정심 나오니까 이게 맞겠네. 언더독 효과 상승, 불쌍해서 상승하는. 두 번째, 심리적 감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유권자의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유권자의 불합리한 선택을 유발한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재반론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예상되는 반론을 지금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하나하나를 다 반박해야 되는 거죠. 반론을 들어놓고 재반박을 안 하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재반박 과정에 열거한 근거들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주장의 재진술. 이게 마무리해서 하는 몇 가지 기능 중에 하나죠. 주장의 재진술. 선거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결과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포 김질은 필요하다. 뭐 재진술인데 주장의 재진술은 그렇게 긴 글이 아니고 복잡한 논의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증이 복잡하거나 그랬으면 그걸 좀 간단하게 다시 줄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를 하면 앞에 논증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함축, 주장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결론. 유권자의 합리 선택을 방해하는 정치공학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어떤 정치공학적 방식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래서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망이나 비전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그걸 함축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더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왜 좋은지를 더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술적 글을 쓰는 예비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